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명이 이상하죠? 네, 죄송합니다. 일요일 제가 금요일 밤에 갑자기 시골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토요일에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했고 월요일 날 방송이 나갑니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죠. 미국 증시 요동을 쳤습니다. 장마간 30분 만에 갑자기 증시가, 특히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60포인트에서 플러스 160포인트로 급상승했던 이유, 결국 쇼커버링이 들어온 것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토마스류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선생님께 제가 질문 드리려고 몇 가지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월화수목금 5일 중에 월화수 주초 3일은 뭐 권투 경기를 보면 잼만 날린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게 목요일, 특히 금요일에 모든 게 이루어진 느낌이에요. 특히 금요일 날 보면은 채권금리도 거의 3% 넘게 상승을 했고, 그런데 지수도 상승, 목요일 날 많이 떨어진 비트코인도 상승, 모든 것이 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 마감 30분 전에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분 전에 마이너스 150, 160포인트였다가 순식간에 30분 만에 플러스 160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30분 동안 미국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목요일 날, 아침에 증시가 많이 밀렸었죠. 예.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전날에 연준 의장하고 재무장관이 아주 험한 말을 막 해갖고, 겁먹고 이제 증시가, 목요일 날 이제 내리꽂혀갖고, S&P로 기준해서 3,850, 여기까지 내리꽂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의 과매도 수준에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대역전극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850에서부터 이제 뒤집혀갖고 리버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바닥을 찍고 이제 대반전이 이제 발생했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증시 전체를 보면은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의 선두에 서갖고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그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스닥은 올라오면은 이 기관들이 수익 실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고 이제 금요일 장을 이제 들여다보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네. 금요일 날 장 아침에도 그 전날에 이제 대반전의 상승을 이어 못 가고, 아침에 9시 반 정규장 전에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이 0.4%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덱스들은 강하게 이제 상승 중이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래서 장중에는 나스닥 지수는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수익 실현하는 쇼세력들이 붙어갖고 끌어내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 S&P 같은 것도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이제 다우존스는 굳건하게 계속 상승세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후 한 2시 반인가 3시경에 하루 종일 불안하게 움직이던 나스닥 지수가 진짜 거의 한 1% 정도로 하락을 세게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나스닥에 아마 매수 세력이 강하게 들어와서 이제 증시를 엄청나게 반전시켰는데, 금요일날 대역전극,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쇼 세력들이 나스닥을 찍어 누르려 했는데 안 눌러지잖아요. 네. 안 눌러지니까
쇼카바링이 처음에 일어나다가 나중에 진짜 공포스럽게 쇼카바링에 이제 동참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결국 거기도, 그 나스닥을 따라서 눌려있던 S&P라든가 다우존스, 그 다음에 스몰캡, 뭐 이런 것들이 앞장서서 더 크게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역시나 큰 그림은 목요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목요일날 그 주간 실업자 수 거기서 잘 나오고 GDP 이제 작년 4분기 그 파이널도 예상치만큼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에 컨슈머 센티멘털 그것도 잘 나왔고 이렇게 경제적 이 배경은 좋은데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한 쇼트 세력들이 누르려 하다가 이게 안 눌러지니까 쇼카바링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 10분 정도 남겨놓고는 아주 바늘로 찌르듯이 그냥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결국 이 증시의 앞장서 선두는 다우존스, 나스닥은 아직도 기관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통상 쇼커버링이 발생한 거,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저도 새벽 한 3시쯤에 눈을 떠서 보고 있었는데, 다우지수는 이미 말씀하신 200포인트, 250포인트 플러스였었고, 나스닥은, 시작 계속 플러스 하다가 막판에 급락하다 다시 급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약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또 플러스 150포인트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네네. 자, 그걸 선생님께서는 쇼커버링이 나스닥 쪽에서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통상 일반적으로 증시가 바닥을 칠 때는 그렇게 마지막 저항 세력인 이 숏 세력들이 백기 들고 커버링에 나설 때인데 그러면 쇼커버링이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증시가 어느 정도 특히 나스닥 분야에서는 바닥을 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신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장 막판에 허둥지둥 쇼카버링이 났었지만은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위험한 자기 포지션을 좀 줄이려고, 리스크 익스포저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허둥지둥 쇼카버링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다시 또 나스닥은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우존스가 앞장서 끌고 나스닥은 뒤에서 뒤쳐져서 끌려다니는 그런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이게 제대로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결론 지으려면은 결국 나스닥 안에서도 그 빅테크들 큰 놈들이 앞장서서 뭐 쇼카버링 하든 뭐 하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금요일엔 빅테크5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이제 강하게 이제 급상승을 했죠. 그래서 결국 반도체의 섹터 힘에 의해서 나스닥 지수 자체가 끌어올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새벽에 나스닥이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애플이나 구글 등은 소폭이라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테슬라, 아마존 등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빅테크들이 힘을 못 쓰고 앞에서 리딩하지는 못하는 망정 뒤에서 물귀신 작전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은 결국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쪼개기에 대한 부담을 아직도 이 나스닥 빅테크 5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좀 간단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월가의 그 펀드 매니저들 시각, 뭐 결국 정신은 펀드 매니저들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묻혀 다니는 거고, 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 그 시각은 여전히 나스닥 지수는 비싸다. 이제 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뭐 재생에너지, 뭐 전기차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나스닥의 빅테크, 이 나스닥 지수에 들어있는 주요 멤버, 이 주식들은 여전히 비싸다. 그래서 이제 큰 배경으로서는 지금 저금리 시절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고금리 시절이 이제 지금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그동안에 먼저 올랐던 나스닥 기술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그 전통 가치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키 맞추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전통 가치주가 키 맞추기가 덜 돼 있는 상태. 그래서 펀드 매니저 상황에서는 나스닥의 그런 그 환경도 안 좋아질 뿐더러 또 더구나 좀 더 급히 그 전통 가치주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나스닥은 조금 더 뒤처진 이제 그런 큰 배경으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은 아직도 여전히 주춤거리는데, 그러나 이제 나스닥 100의 그 상위에 100개 그 주식을 모으는 게 나스닥 100 NDX잖아요. 예. NDX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 3월 초인가 언제 그 바닥을 쳤을 때가 12,200을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목요일 바닥에서 12,600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스닥 지수는 완만하게 뭐 다우지수나 S&P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처지지만은 그래도 나스닥 지수는 완만한 각도로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우지수의 상승 그 안에 구성 종목을 좀 살펴봐도 사실 금요일 날 다우지수가 상승한 것은 이제 페드가 6월 이후부터는 은행주의 배당,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453포인트 플러스 마감한 다우지수에서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JP모건도 1.7%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즉 채권금리, 그날 채권금리 상승, 그 다음에 그 GDP 업그레이드, 소비자 신용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은행주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예상보다 작은 상승. 이건 좀 혹시 다우지수 안에서도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뭐 조그만 좀 흐름, 아니면 다우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때가 됐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뱅크주가 사실은 그동안 아주 강력한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완전히 뭐 아니지만 아직도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상승해온 점. 이제 거기다가 지금 다우지수 안에서 다우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은 산업주하고 그 뭐죠, 베이징 매트리얼, 그쪽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통령 선거 공약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그 3조인가 4조 달러 인프라스트럭처, 그거 지금 플랜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지금 푸시하고 있거든요. 그 1.9조 달러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이것을 계속 지금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 안에는 산업주, 인더스트리얼하고 베이징 매트리얼, 사실 이 분야가 그 인프라스트럭처 이 플랜의 그 수혜주로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끌고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뱅크도 이제 뭐 일정 부분이지만은 뱅크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시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이것이 그 배경으로 해서 다우 지수가 지금 강력하게 끌고 있고, 또 다우 지수 안에 그 기존의 전통 가치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다우 지수가 가장 선두에서 상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금요일에는 채권금리가 3%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주초를 빼고는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계속 올랐었는데 2, 3주 전만큼 나스닥 지수가 금리에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스닥 지수도 금리 상승에 적응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채권금리 대 나스닥의 민감 지수가 약간 좀 쉬어갔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장중에 그 국채 금리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그 상관관계, 국채 금리에 대해서 나스닥 지수가 얼만큼 반응을 하는가, 그걸 유심히 이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 중에 아예 한 개를, 국채 금리를 하나 아주 3분짜리 차트를 띄워놓고, 지수를 바라보는데, 역시나 아직도 나스닥 지수는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전보다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스닥 지수들도 좀, 주가도 좀 많이 좀 내려왔고, 맷집도 커지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의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 이것을, 적응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2, 3주 전에는, 우리가 이제 나스닥 기술주를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국채금리만 안정됐으면 하는 그게 소원이었잖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 한 1주, 2주일 동안 국채금리가 지금 하향 안정화돼 있거든요. 네. 1.75% 이상 안 올라가고 그 밑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전혀 거기에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나스닥은 여전히 비싸고 전통 가치주는 아직도 여전히 싸다. 이제 이런 시각에 의해서 그 섹터가 그렇게 반응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결국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의 매니저들은 나스닥 지수가 지금 과도하게 일종의 밸류에이션이 높으니 이 전통 가치주들이 키높이를 어느 정도 낮출 때까지 그쪽 분야에 더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그 나스닥 기술주 안에서도 좀 뭐 매력적인 뭐 주식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이게 나스닥 기술주를 놓고 이게 조금 더 상승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기보다도 전통 가치주 쪽을 바라보면은 그거는 거의 안심하고 지금 들어가도 내가 추가 수익을 얻겠다 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스닥에 대해서 복잡하게 머리 복잡하고 고민하지 않고 전통 가치주에다가 지금 돈 집어넣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죠. 그래서 나스닥 그 기술주 특히 이제 그 빅테이크 같은 파이브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좀 괴롭힘을 좀 최근에 보면은 뭐 의회에 뭐 맨날 불려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반독점법에다가 뭐 인포메이션 미스리딩이다 네. 뭐 무슨 하여튼 무슨 CEO들 다 불러다가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정권 내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빅테크들도 민주당 정권 지금 하에서는 지금 엎드려 있고 펀드 매니저들도 손쉽게 거기에 이제 투자가 안 나가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다우지수나 이 전통 가치주가 나스닥 지수만큼 키높이는 어느 정도 맞췄다. 그러면 그때 나스닥 지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둘 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떨어지자 하면서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펀드 스트레트 CEO 탐리 씨가 6월 말 때까지 이제 S&P를 이제 4,300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가장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전망치를 높게 잡고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연준 의장이나 재무장관의 언행 이걸 보면은 4,300은 조금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연준 의장, 재무장관
아니, 이분들이 전에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예. 시장을 달래는 톤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이분들이 뭐랄까 경제 정상화도 이제 제대로 되고 이제 뭐 미국의 백신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서 2억 명을 넘어갈 거다.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정상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는 자기 속에서 감추고 있던 그 말을 막 내뱉고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지금 증시는 지금 고평가돼 있다. 뭐 비트코인도 뭐 얼토당토하는 뭐 그런 자산이다. 뭐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떠들면 예전에 증시가 반겼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와서 떠들면 증시가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1.9조 달러 스티뮬러스 패키지나 앞으로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게 모든 점점 돈이 많이 풀려가는 상황에서 이 자산 버블에 대해서 자기들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이 증시를 상당히 누르려고 하는 그런 기색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월가의 그 블룸버그인가 거기서도 보니까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서는 그 작은 상승 파동과 잦은 좀 더 자주 깜짝깜짝 놀랄만한 스탁 마켓의 풀백 이것이 반복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보면은 업앤다운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진짜 지옥에 빠졌다 천당으로 올라오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월가 펀드 매니저들도 연준과 재무장관 이 비율을 그 시각을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장세 이것이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그 발언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분 동안 좋은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증시를 좀 살펴봐도 앞서 테슬라를 말씀하셨지만 뭐 순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락 마감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흐름이 계속 갈 것이다. 특히 뭐 퀀텀 스테이프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유상증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전기차 그 주식들도 역시나 뭐 그동안에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비싸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서 그 오로지 전기차만 하고 그렇죠. 있는 생산만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은 사실 신생 소형 업체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업체들은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민감한 주식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그 내연기관에 주력했던 그 메저들이 전기차에 뛰어들어서 전기차 생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큰 생산 캐파시티를 갖고 있는 그 기존 업체들이 전기차의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 속도가 지금 빠르고 있기 때문에 신생이고 소형인 전기차 주식들은 설 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네. 이제 거기다가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이것이 전기차 쪽에도 지금 영향 미치고 있어요. 물론 뭐 기존 내연기관차도 뭐 GM이나 포드나 뭐 폭스바겐이나 그 생산 라인을 지금 일부 중단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것이 전기차에도 이제 불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니오차는 일주일 동안 생산 중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전기차 주식에 이제 기존 전기차 주식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인데 중국 안에서 그 시장 판도를 볼 때에도 이 작은 전기차 주들이 지금 입지가 자꾸 좁아드는. 그래서 중국의 그 핸드폰 만드는 그 대형 메이커 샤오미 있잖아요. 예. 샤오미가 전기차 진출을 선언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막강한 자본력과 첨단 기술력 이걸 갖고 있는 업체가 전기차를
진출을 선언하면은 신생 작은 업체들은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죠. 이제 거기다가 또 중국에 제가 이름 무슨 그 전기차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은 미국의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데 그 대형 업체인데 거기서 고급형 전기차만 생산하는 회사를 따로 자사로 이렇게 출범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고급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테슬라가 또 거기서 이제 압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 업체들이 하여튼 주가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M이나 포드나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그동안에 야금야금 계속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거기에 조금 또 타격을 받아갖고 주춤거리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스에즈 운하가 막힌 거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 현재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코로나 이 1년 동안 겪었던 이 문제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스에즈 운하가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을 보면 약 3주 정도 막힐 것 같다. 그리고 스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가 하루에 한 50척 정도 되는데 이들이 3주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 결국은 희망봉을 돌아서 약 10일 정도 더 걸리는 노선을 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배에 실려 있는 오고 가는 이 공급 이 부품들 이 문제 때문에 이 공급 체인에 다시 한번 악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월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스웨즈 운하 블락케이지로 인해서 일단은 첫 반응이 이제 오일값이 상승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리어들의 그 수송비. 예. 그것도 확 올라갔죠.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물자 가격들 거기도 지금 일부 이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3주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전 세계적인 물류 그 흐름은 단 하루도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상 물동의 약 뭐 15% 정도를 스웨즈 운하가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만을 완전히 블락돼 갖고 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그런 현상. 그러면 이제 그 물자 수송도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수송 비용도 엄청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전체적인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모든 그 물자 공급이 타이트한 상태고 지금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서플라이 디스럽션까지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세계 경제의 그 전체적인 세계 경제 그 회복 그게 이제 속도가 좀 더 느려질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해서 주가에도 영향받을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유럽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돼 갖고 일부 지역에서 락다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갖고 사실은 그동안에 잘 오르던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 디맨드 뭐죠? 수요. 예. 수요가 줄어들까봐 이제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급락했다가 마침 그 스웨즈 운하 블락케이지로 해갖고 다시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그렇죠. 다른 나라 증시도 그렇고 이 증시 자체가 그런 지금 강하게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 기대감 여기에 따라 갖고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그 기대감이 후퇴하면 할수록 이 주가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스웨즈 운하를 좀 잘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다우지수 구성 종목에서 지난 일주일간 사실 오름내림이 있었지만 가장 견고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3M하고 한유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사실 이게 어떤 재료들이 앞에서 말한 이제 산업재나 부품재 즉 미국 내에서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 이 얘기에서도 이제 반도체 예산을 넣겠다라는 게 공시가 돼 있는데 결국은 이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이
뭐 이제 중국보다 더 성장하려면 일관적 동맹국을 위주로 한 것도 있지만 미국 자체 내에서도 이 공급망이 훼손돼서는 중국에 답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통 가치주에서도 이런 산업재나 뭐 3M 같은 한일 같은 주식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증시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스트럭처 그 푸시하고 그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경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지금 증시가 이제 상승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주가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사실 이게 공급망이 훼손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공급망 훼손에서 일종의 미국에서 공급 체인을 다시 구축을 할 때 핵심 회사들이 될 만한 회사들은 결국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통 가치주는 아니지만은 그 지금 그 반도체 그 쇼테지에 대해서 인텔이 지금 그렇죠. 미국 내에다가 지금 대형 공장을 지금 건설하겠다 해갖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반도체 칩을 들고 나와서 기자회견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이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 미중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인텔이 맞장구 쳐갖고 미국 내에다가 대형 공장을 짓겠다.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도체 섹터 부족한 현상에서도 이제 우리 인텔을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지금 그동안에 뭐 그 예전 CEO 그 하에서 지금 상당히 경쟁에서 밀려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CEO가 뭔가 혁신적으로 지금 뭔가 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텔의 주가도 지금 매력적인 데다가 인텔의 그 새 CEO가 이렇게 지금 큰 구상을 펼친다고 그러면은 인텔 같은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에도 지금 뭐 그 반도체 그 부족 현상을 메꾸려고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공장을 증설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중 간의 이 경제 전쟁, 그 전쟁보다 더 경쟁 이것이 반도체 쪽에 지금 아주 뜨겁게 지금 또 붙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목요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 일종의 나왔죠. 그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강하게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안다. 그런데 미국은 더 성장할 것이니 니들 안 된다. 그리고 중국 너희들 민주주의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불법 노동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즉 한마디로 미중 갈등이 트럼프와는 약간 좀 같은 맥락에서 나오긴 했지만 또 증시에서 반응은 결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갈등 나오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반도체 종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지금 바이든 대통령 얘기 후에는 반도체 종목은 더 올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텔이 과거에는 야 파운드리 해가지고 니들 위탁 생산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 주 초에 인텔이 가지고 나온 것은 나 파운드리도 할래. 왜? 미국에서 이 공급망 체인 일관적으로 구성하려면 결국 위탁 생산도 우리가 해야 돼 라면서 가지고 나온 게 시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일치하면서 먹힌 거잖아요. 네네. 먹혔고 또 하나는 반대로 반도체 주식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미중 갈등이면 중국에 못 파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과 갈등 문제가 표현되자 중국 회사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니 리온이 이런 것들만 다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결이 다른, 증시의 반응이 다른 점,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국과 아웅다웅 할 때는 사실은 그 반도체 그 쇼테지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그 주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 공급이 이제 심화돼 갖고 미국이나 중국도 서로 공장 증설 이쪽을 지금 그쪽에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섹터의 이제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나스닥 지수 안에서도 많은 섹터가 있지만은 그 반도체 지수를 가장 이제 전망이 밝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뭐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뒤에서는 손잡고 시진핑하고 어깨 두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뭐랄 그럴까요? 좀 시스템적으로 가죠. 네, 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대하기가 더 쉬운 상대죠. 예. 서로 이제 등따들 죽으려면 다 풀어지는 그 성격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최근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뭐 캐나다, EU 연합해갖고 지금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네. 문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 또 EU와 중국 이 사이에 지금 긴장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들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거 있었어요. 그 중국 그 회사들이 미국의 그 회계법을 안 따를 경우, 또 미국 중국 주식 그 이사들 중에 공산당 이사가 한 명이라도 껴 있으면은 상폐시켜버리겠다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발효된 게 며칠 전이에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며칠 전에 그것이 드디어 그 법으로 이제 이펙티브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1년 전의 법이지만은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 위구르 쪽에 인권 공격을 하면서 이 법이 정식으로 발효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사실은 중국 그 회사들도 이런 걸 대비해갖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같이 홍콩에도 다시 또 상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네. 예, 혹시 중국에서 상폐가 돼도 홍콩에서는 건재할 수 있게.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뭐 결국은 그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이 좀 대폭락을 했잖아요. 예. 근데 많은 그 시각들이 뭐 미중 간의 갈등, 뭐 아까 미국 증시에서 중국 주식 상폐하는 법, 여기에다가 이유를 찾지만은 사실 그 블룸버그 통신 그쪽에 가면은 그게 아니고 블락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블락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금요일 날 아침에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증시에다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무슨 폭탄 던졌냐면은 그 바이두 주식 10밀리언, 10밀리언이 얼마죠? 1억 주인가요? 네네. 10,000만 주. 네. 1000만 주입니다. 1000만 주. 예. 골드만삭스가 갖고 있던 바이두 주식 1000만 주를 185달러에 블락데이를 한 거네요. 네, 걔가 셀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모건 스탠리도 그 바이두, 텐센트 뮤직, 그 다음에 중국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바이오컴, 푸보 TV, 디스커버리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런 급락했습니다. 네, 한 7개, 8개 회사의 그 주식을 몇 천만 주를 던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블록 트레이드가 그럼 뭐냐? 이제 이래갖고 이제 지금 엄청 지금 혼란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럼 블록 트레이드라는 그 의미 자체는 뭐 사실은 뭐 장외에서 그렇죠. 그 셀러가 공시를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상증자와 비슷한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이 블록 트레이드를 실행하게 한 진짜 셀러는 누구이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중간에 심부름꾼이다 이거죠. 그렇겠죠.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중간에 심부름꾼인데 이게 대행사전 딜러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서 진짜 이 7개, 8개 회사의 주식을 몇 천만 주를 금요일 아침에 미국 증시에 내던진 이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썰에는 뭐 헤지펀드들이 최근에 마진콜을 몰려갖고 이 캐시가 필요해서 내던졌다는 썰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바이두나 텐센트나 이런 데에서 그 미국으로부터 뭐죠? 상패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때문에 그 바이두, 텐센트 뭐 이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기관들에서 덤핑했을 수도 있다. 또 아니면은 바이두가 자기가 지금 바이두가 지금 그 전기 자동차의 그 셀프 드라이빙 뭐죠? 자율주행 예. 그쪽 방면으로 이제 더 사역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 블록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상증자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블룸버그 그 뉴스 보니까 이제 썰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금요일 아침에 수천만 주를 내서 35빌리언 달러가 사라졌대요. 여기 주식에서만. 그러면 이게 금요일 아침 일휴로 끝났냐? 아니면은 돌아오는 새 주에도 또 이런 게 쏟아질 거냐? 다른 주에서, 다른 주식에서.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안에서 그 전문가들도 이게 지금 혼돈해 지금. 진짜 이게 무대 뒤에 있는 진짜 진정한 셀러는 누구냐 이거죠. 무슨 의도로? 그 지금 이게 증시 전체를 흔들 수는 없지만은 개별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엄청난 지금 위험 요소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식에서 폭탄이 던져지면은 대폭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생님 지금 새로운 지금 변수 예.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양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반도체 종목들이 나스닥을 리딩하는 이유는 결국 반도체 쇼티지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번 수에즈운하 블라키지죠. 수에즈운하가 막힌 사태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꿈꾸는 거 온쇼어링이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결국 중국 의존도의 이 생산체계, 공급체계가 막혀있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에 영원히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공급망 체인을 회복하자. 관련해서 미국의 투자를 선언한 인텔, 그 다음에 기타 반도체 주식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네네. 네, 세 번째는 결국은 빅테크5의 이 여러 가지, 가령 법인세 인상에서 이제 빅테크5 같은 경우는 워낙 외국에 대한 매출이 많으니까 불리한 거.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CEO가 의회에 불려나갔잖아요. 그 가짜뉴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해서 나스닥이 약세일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걸 감안할 때 반도체 주식이 나스닥의 선두에 설 것이다.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아멕스 CSI 차이나 인터넷 지수, 즉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나 바이두 텐센트를 모아둔 ETF가 K웹입니다. K웹을 보면 고점 대비 지금 30% 마이너스 났어요.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 현재 일부 헤지펀드나 미국 투자은행들이 물론 이제 비아콤이나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은 미국 주식이긴 하지만 중국 관련 회사들의 그 주식을 매도하는 걸 볼 때 그냥 쉽게 지나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할 수는 있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새로운 이제 큰 위험 요소로서 이제 블록 트레이드가 이제 새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은 이게 진정한 그 셀러가 누구인지, 의도가 뭔지, 그게 지금 안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그 개별주를 갖고 있는 그 주주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블록 트레이드, 즉 블록들이 뭐냐면요. 가령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천만 주를 장내에서 판다 그러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나 이제 투자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숫자를 시장에 팔지는 않고요. 장 마감 후에 대부분 이미 살 주인들을 정해놓고 할인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넘기는 거래를 블록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들이 대부분 할인 거래가 되긴 하지만 시장에서 이거 뭐야 이 매물이 어차피 싸게 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내에서 확 팔아버리는 건 아니야 이런 우려가 곁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항상 재료보다 수급에 우선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아질 것 같던 이 두려움은 항상 증시를 끌어내리는 악재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네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락트레이드에 그 해당된 이 주식들의 그 거래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금요일에. 예, 네. 그래서 결국 그 아크펀드 같은 경우는 그 캐시우드가 그 바이두 그 주식을 50만 주를 매수했더라고요. 금요일 날. 그 장중에 해보니까. 그래서, 물론 바이두 주식은 172달러까지인가 꼬르박혔다가 2달러인가 3달러인가로 이제 장 마감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시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대상승한 그 덕도 있고, 또 아크펀드에서 대량 매수했던 그런 이제, 그 혜택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시작되는 증시에서 계속 그 블락 트레이드에 해당됐던 이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상당히 지금 관찰 대상이라고. 또 사실 비아콤 CBS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잖아요.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거래 중지도 당했어요.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네. 이게 일종의 스트리밍 회사들이 아주 박살이 났는데 이거 이유는 또 뭡니까? 그래서 그 월가의 한쪽에서는 이게 미중 갈등에 이게 산물로 이게 블락 트레이드가 난 게 아니고 미국 주식들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볼 때 진짜 어느 헤지펀드나 어떤 그 기관에서 진짜 마진콜을 당해서 현금 필요해갖고 던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예, 참 이거 이해가 될 만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아무튼 금요일 증시만 보면 쇼커버링이 나왔기 때문에 주 초에는 일단 분위기가 좋게 이어질 수 있고 이제 주중의 문제인데 다음 주는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3월 월말 또 혹시라도 그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예,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수요일 날이 말일 날이죠. 예. 이제 분기 말에는 항상 그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예. 그 펀드매니저 이제 특히 이제 뮤추얼 펀드들 같은 경우 분기마다 이제 자기 고객들에게 이제 자기가 지난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래서 리밸런싱이 필요한데 지금 국채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번 분기 말 3월 말경에 있을 리밸런싱에서 일부 주식을 팔고 예. 그 돈으로 국채에다가 일부 옮기는 그런 리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자산인 주식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매주 지옥에 빠졌다가 천당으로 올라갔다 막 그러는데 지금 새로운 주 여기서 월, 화, 수 3일 또 이 3일을 우리가 상당히 긴장해서 대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원래 그 난판 페이롤 예. 그거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그날이 공휴일이에요, 미국이. 네. 아하. 네. 그런데 그래도 난판 페이롤이 발표된대요.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지금 지난 목요일 날 그 주간 실업자 수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근거로 해 봤을 때 4월 첫 주 금요일에 발표될 난판 페이롤 여기도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금요일에 우리가 장중에 못 보지만은 난판 페이롤에 대한 그 기대감과 3월 말에 일어날 그 리밸런싱 이것이 어떻게 증시에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네, 지금 증시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안할 날이 없는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한 이제 그런 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준 의장, 네. 재무장관
이분들이 말을 요새 막 해요. 그 연준 의장은 또 뭐 국채 그 지금 매입 프로그램 이걸 테이퍼링에 대해서 또 언급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말은 아예 안 꺼냈거든요. 네. 그런 말을 기자가 물어도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테이퍼링을 언젠가는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고 뭐 증시가 고평가됐느니 뭐 이렇게 그래서 속에 있는 말 근데 물론 경제 회복이 된 그 자신감이 지금 배어 있겠죠. 그래서 증시가 너무 고평가 버블로 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50분인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미국 시장은 일단 금요일 날 휴장이네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 날. 네네. 다음 주 금요일 휴장이면 3일 연휴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또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요일 날이 말일 날이 네. 맞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리밸런싱의 하이라이트이 이제 수요일 날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목요일 날은 난판 페이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좀 더 조금 그렇게 사이클을 본다면 목요일은 좀 긍정적인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때요? 잘 들으셨습니까? 예, 증시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일단 쇼 커버링이 나왔다는 얘기는 주초 우리 코스닥, 코스피 일단 기분 좋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잔인한 3월 이제 꽃피는 4월로 대체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